제가 그 한국의 그림책 작가들에게 묻다라는 인터뷰집을 그 처음에 기획할 때 당연히 선생님을 모셔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 잡았던 키워드가 돌파하는 힘이라고 부제를 달았어요. 이게 이제 다른 나라 그림책 작가들하고 비교했을 때 한국 작가님들이 갖는 고유한 에너지가, 그 정체가 뭘까? 이런 게 제가 또 어떤 말로 좀 규정해보고 싶어서 그런 부제를 달았고, 그리고 이제 작가님의 작업 방식도 굉장히 돌파력이 필요한 방식으로 작업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림책에 나오는 인물들, 그 서사를 끌고 가는 인물들의 태도 역시도 어떤 어려움이나 난관 같은 거 앞에서 냉소나 체념을 하기보다는 그래도 하면 달라질 수 있어. 우리가 좀 더 믿은 만큼 좋아질 거야 라고 굉장히 낙관적인 태도로 세상을 보는 세계관이 있는 게 이 그림책이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돌파하는 힘이라는 키워드를 잡게 됐는데요. 이제 저희가 인터뷰한 지 벌써 1년 지났잖아요. 그때 이제 돌파하는 힘이라는 걸로 인터뷰 질문지 받고 하셨을 때 어떻게 느끼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인터뷰하다 보니까 그 돌파하는 힘에 끈기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꽃할머니 하면서 이 용맹호 책 하겠다고, 베트남전 하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10년 동안 제가 포기하지 않았고 끝까지 책을 낸 거, 이게 저한테 있는 힘이 아닐까. 그게 네. 엄청난 힘이죠, 선생님. 선생님은 제가 돌파하는 힘이 있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늘 어렵거든요. 한 번만 더 해볼까? 그러니까 이 10년의 시간이라는 건 굉장히 긴 시간이었을 테고, 중간중간마다 이만하면 된 거 아닐까 싶은 순간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때마다 어쨌든 조금만 더 해볼까라고 그 힘을 더 내는 거는 사실 쉽지 않은 것 같거든요. 두고 봐라, 이런 거지. 두고 봐라. 내가 10년 후에 두고 봐라. 내가 20년 후에 두고 봐라. 30년 후에 두고 봐라. 이렇게 온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마음가짐을 그렇게 가지면 생각을 그렇게 바꿔가면서 좀 더 해보는 힘을 낼 수 있을까? 이게 좀 궁금해졌어요. 그거는 아마 절박함이 있어서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절박하면 그거를 하기 위해서 많은 걸 감내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그림을 그리고 싶은 거, 또 그림책을 하고 싶은 거, 그리고 정말 내가 뭔가를 이루고 싶은 거, 그것이 간절하게 있으니까 그거를 포기하면 살고 싶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간절하니까 그거를 끝끝내, 지금은 안 되지만 내가 나중에는 하리라, 이것을 매일마다 다짐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루를 이렇게 그 안에서 열심히 뭔가를 하나하나 차곡차곡 하게 되는 거 아니었을까. 네. 지금까지 다루셨던 그림책의 뭐 소재라고 할 수도 있고 주제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제주 4.3 사건이 있었고, 뭐 일본의 위안부 문제도 있었고, 베트남전도 있고, 민주화운동도 있고, 되게 커다란 주제잖아요. 사실 이게 그냥 성인 도서에서 작정하고 풀자면은 한 단행본 10권도 만들 수 있는, 엄청나게 자료도 많고 입장 차이가 되게 다른 여러 가지 주체가 섞여 있는 사건들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정말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50쪽짜리로 담는다는 건 되게 어려운 도전인 것 같은데, 선생님이 이제 작업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해요. 일단 공부를 많이 하시죠, 선생님? 네. 뒤에 보면은 막 그 참고 자료 목록이 막 거의 논문 수준으로 뒤에 붙어 있더라고요. 나무도장 같은 경우에는. 네네. 그래서 이번 용맹호 때는 어떤 공부를 좀 하셨어요? 대학교 다닐 때 이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좀 알게 됐어요. 베트남 전을 이렇게 간간히 마주칠 때마다 이렇게 나한테 쌓였던 지식이 조금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이 베트남 전을 그러면은 한편으로 다뤄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참전 군인들이 있잖아요. 그 참전 군인들이 저희가 어렸을 때, 제가 60년생이니까 초등학교 때였을 거죠. 그때 그 맹호부대 노래를 너무 신나게 불렀어요. 뭐 온 학교 전국적으로 다 불렀으니까 맹호부대 노래를.
그러고 나서 우리 집에 그 참전 군인이 가끔씩 가다 왔는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손이 다쳐가지고 여기 갈고리를 이렇게 하고 이제 뭐 이렇게 다리가 잘려서 이제 목발을 짚고 이러고 이제 그 동네를 떠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우리 집이 이제 조금 잘 살았어요. 그 주유소를 해가지고 그러면 그분이 와가지고 그 주유소 이렇게 돈 이렇게 받는 돈 통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다 이제 예전에 다 현금이잖아요. 그럼 현금 받아서 이제 거기 돈 통에 이렇게 놓는데 그 앞에서 이 갈고리를 막 쾅쾅 치면서 막 위협을 해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막 와가지고 그 돈 이렇게 챙겨서 좀 드리고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무서웠었어요. 이제 그런 기억들, 그리고 그때 저희 어머님 아버님도 그렇고 동네에서도 그분들은 어쨌든 나라를 위해서 나갔는데 다쳐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그분이 밥 달라고 그러면 다 밥 주고, 돈 달라고 그러면 돈 주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억들, 이런 것들이 이제 경험 속에 많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풀어낼 때 정작 많이 봤던 거는 그분들의 증언이에요. 그리고 또는 이제 베트남의 민간인 피해자의 증언들, 그거를 다 읽고, 그리고 2000년도에 1999년도 말부터 그 구스정이라고 하는 그 분이 베트남에 이제 공부하러 갔다가 민간인 학살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다 조사하고 한겨레 21에 계속 투고를 하거든요. 기사를 내보내면서 그게 이제 한겨레 21에 실리면서 그 기사가 거의 한 1년도 넘게 기사가 있어요. 특집 기사들이. 그래서 그거 이제 다 보고 그거를 제일 많이 보면서 이제 구체적인 어떤 용맹호라고 하는 캐릭터를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배경 지식을 당연히 공부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제 생각에는 그림책이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다 담을 수 없는 곳이잖아요, 이곳은. 그러면 내가 이번 책에서는 무엇을 하겠다는 것을 정말 딱 한 개밖에 할 수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작가님께서 이번 책에서 집중할 딱 하나로 결정하신 게 제가 읽기에는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하거나 그때 우리가 한국이 국제 정세상 이런 게 있어가지고 참전할 수밖에 없었고 뭐 이런 설명은 거의 하지 않으셨고 참전 군인인 그 용맹호가 가해의 기억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그 고통의 경험 개인적인 차원의 고통의 경험을 묘사하는 거에 딱 집중하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전작들 같은 경우에는 나무도장 저희가 이제 제주 4.3 사건을 다뤘던 요 나무도장 책 같은 경우만 해도 책의 앞부분에 이 제주 4.3 사건이 있게 된 배경, 그 국제적인 정세의 배경 이런 것도 좀 할애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16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이번 작품에서는 그걸 일부러 안 하신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 그 선택을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거는 이제 베트남전은 아마 인터넷에 베트남전 검색하면 제가 얘기하는 거 이상으로 다 잘 정리가 돼 있어요. 그리고 사실 리영희 선생님 살아계실 때 그분이 베트남전에 대해서 쓰신 책들 그리고 그동안 했던 강연들 이런 것들도 잘 이미 베트남전의 성격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이 잘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굳이 그거를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뭐 나무도장이나 16 다 이렇게 나무도장하고 꽃할머니 피해자 입장이었죠. 16는 이제 가해자인 16이 오히려 피해자의 이야기를 담아서 이제 이야기를 풀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다 피해자 입장에 섰는데 이 용맹호는 그것만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으로 하려면 사실 베트남에 있는 민간인 학살을 겪으신 그리고 이제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하셨던 지금 진행 중인 그분 할머니들을 뭐 제가 주인공으로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러면 우리랑 너무 먼 거예요. 그분들의 얘기가 너무 멀고 그게 이렇게 가해자, 피해자 이게 딱 나눠져 있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갈고리를 하고 왔던 그 베트남의 참전군인,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수많은 분들이 자살을 하시거든요. 고엽질 때문에 아직도 피해를 받고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빼고 피해자의 이야기를 담을 수는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구체적인 인물, 한 개인, 이렇게 더 캐릭터에 더 집중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서사를 만들고 어쨌든 이야기 구성을 했어요. 근데 여전히 그 문제가 걸리는 거야. 미국하고, 이 베트남전은 미국하고 베트남하고 벌인 전쟁이잖아요. 거기 한국군은 파병을 했던 거거든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어쨌든 파병이 된 거잖아요. 그 부분을 어딘가에 넣어야 되는데, 그리고 제가 그 부분을 계속 못 놓고 있었어요. 근데 무슨 이렇게 그때 모니터링 하는 큰 자담회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 전쟁은 우리나라하고 한국하고 베트남하고 싸운 전쟁이 아닌데 왜 그렇게 책이 구성돼 보이나라고 하는 문제가 계속 나오면서 마지막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넣었습니다. 네네.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 이렇게 이야기가 다 끝나고 마지막에 작가의 말 나오는 페이지에 한 켠에 이렇게 네, 파병 전에 기념사진, 군인들 왜 찍어주는 기념사진 같은 거, 그러니까 젊은 시절의 용맹호의 얼굴을 이렇게 그려 넣으셨는데 주변에 뭐가 있죠? 이 용맹호를 둘러싼 주변에 한국 국기랑 미국 국기의 상징들이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 있어요. 넣었어요. 그래서 아마 끝에 보면 용맹호가 갖는 그런 고통이나 그 사람이 갖는, 그러니까 피해자의 입장에 어느 부분은 걸쳐 있는, 그래서 국가가 그때 막 부추겨서 자유 수호고 굉장히 성전이라고 했었죠. 할 만큼 그 모든 국가가 총동원해서 파병을 부추겼던, 그래서 그 전쟁의 성격이 뭔지도 모르고 맞아요. 자유로운 미국을 도와서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그런 자유국가를 우리가 어쨌든 남베트남이 이기도록 도와주는 그런 전쟁에 내가 자랑스럽게 나가고 그렇게 나가서 돈도 벌어오고 그렇게 해서 나갔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 성격을 어딘가에 넣어야 돼서 이제 마지막에 이 국가에 대한 충성, 그 다음에 이 국가가 그때 미국과 동맹하면서 얘기했던 그 반공 이런 것들이 이제 한 개인한테 어떻게 이렇게 마지막 삶까지 끈질기게 자기를 괴롭히는 걸로 남아있는지, 그런 것들 이제 구조적인 문제를 이번에는 뒤에 이제 좀 간단하게 이렇게 넣게 됐어요. 네네. 아마 여기 모이신 선생님들 다 아마도 용맹호 읽어보셨을 테지만 혹시나 안 읽어보신 분이 계실 수도 있어서 이 이야기의 구조를 조금만 설명드리면, 이 현재를 살고 있는 이제 중년 이상이 된 용맹호가 출근과 퇴근을 반복하는 게 있어요. 이게 큰 줄기예요.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퇴근해요. 이게 4번 출퇴근을 반복하고 마지막에 한 번 퇴근을 하지 못하고 이야기가 끝나거든요. 근데 이 출퇴근을 반복하는 시퀀스가 점점 페이지 수를 늘리면서 중간에 이제 과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독자도 서서히 이 용맹호 씨의 현재를 보다가 용맹호가 과거의 가해의 기억으로 괴로워하는 것을 조금씩 이해해가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푸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반부부터 과거가 현재로 이렇게 중첩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용맹호 씨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 몸에 신체의 변화가 생겨요. 뭐 눈이 3개가 되고 귀가 3개가 되고 이런 식인데요. 그래서 이제 괴로워하는 모습은 되게 많이 그려져 있어요. 용맹호 씨가. 근데 또 이제 제가 전작들을 다 봤다 보니까 이게 연결되어서 자꾸 그런 질문이 생긴 것 같은데요. 제주 그 4.3 사건에서 가해자로 나왔던 외삼촌이 있어요. 이야기 안에서. 제가 그 장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외삼촌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참회하는 피해자였던 시리 앞에서 이렇게 자기의 과오를 되게 통렬하게 참회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식스틴은 그 일반 시민들한테 발포했던 식스틴 총 입장에서 쓴 이야기이기 때문에 식스틴 자체도 나중에 시민군 편에 서는 걸로 자기의 죄를 속죄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요번에 용맹호에서는 아까 제가 이제 마지막에 퇴근을 못하고 그냥 끝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괴로워하다가 앰뷸런스에 실려가고 이야기가 끝나요. 그래서 우리의 주인공인 용맹호가 스스로 자기가 뭘 저질렀는지 이해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뭐 속죄를 하는 모습이 그려지지 않고 단순히 앓다가 끝나는 것처럼 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분명히 작가님이 의도한 바라고 느꼈거든요. 네. 네, 굉장히 애쓴 장면이에요. 용맹호 눈물을 흘리긴 하거든요. 네네네네. 눈물을 흘리는데 그게 참의 눈물로 보이면 안 될 것 같은 생각. 그러니까 그거는 가해자가 다 저질러 놓고 민간인 학살하고 성폭력 다 하고 그리고 자기 눈물을 흘리고 나 용서해달라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용서는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거지 가해자가 용서해달라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가해자의 자리에 선다는 게 무엇인지 이게 얼만큼 고통스럽고 용기 있는 행동인지 그 과정을 고통스럽게 겪는 거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발판이 다 무너지고 자기 몸도 끊임없이 고통을 받는 그 과정 속에서 가해자라고 하는 위치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봐야 되는 거고 우리가 그것을 공감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고통이 결코 보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섣불리 참여하면 안 돼요. 안 됐어요. 그래서 눈물은 흘리지만 가장 그 고통에 사람들이 공감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우리 공동체 내에서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이 용맹호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죽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죽은 것 같아요? 아니면 살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저는 살은 것 같았었어요. 그죠? 저도 용맹호가 살았으면 좋겠거든요. 네네. 근데 어떤 분들은 용맹호를 죽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참전 군인의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주변에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살하신 분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농약 먹고 자살하신 얘기도 제가 듣고 했는데 이제 그런 걸 옆에서 봤던 분들은 죽었을 것 같다, 못 일어날 것 같다. 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고 시민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사회가 그 용맹호를 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참회할 기회도 주고 반성할 기회도 주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것을 주지 않으면 숨겠죠. 철저히 자기가 안 했다고 부정하거나 그 견고한 그 부정의 틀 속에 갇히거나 아니면 자살하거나 그렇게 해서 아마 이 사회에서 밀려날 건데 그렇게 밀려나지 않았으면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한국의 그림책 작가들에게 묻다 그 인터뷰 당시에 작가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왜 이렇게 아픈 얘기를 자꾸 하세요?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하시니까 아무리 아픈 이야기를 하더라도 사건의 배경이나 사회 구조를 들여다보면서 질문을 이어가면 결국은 인간의 선한 의지와 희망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사건에나 비극적인 사건에나 선한 의지를 가지고 그걸 어떻게든 좋게 해보려고 노력한 노력들이 있다는 거죠. 잘 들여다보면. 그런 걸 발견하게 되는 순간 이제 작품도 끝낼 수 있고 저도 많이 회복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요번에 용맹호 작업 과정에서 발견하신 그런 선한 의지와 희망의 부분이 어떤 거였는지 궁금하고 작가님이 개인적으로 이제 나 좀 인간에 대한 믿음도 다시 되찾았고 인류에도 다시 잃지 않고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 앞으로 계속 이렇게 회복되었다라고 느낀 순간이 있으실까요? 다른 그러니까 식스틴이나 거기에
외삼촌, 남도저 남우도자. 외삼촌 다 네네. 선한 사람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가해자 위치에 있었지만 그거를 거부하고 저항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당연히 그런 상황에 그러니까 총을 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총을 비껴 쏜 사람이 있구나. 뭔가 그것을 저항한 사람이 있구나. 자기 목숨을 걸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희망을 봤는데 이 용맹호에서는 어떻게 봤을까 너무 궁금했어요. 이 용맹호를 선하게 그리면 안 되는 거였던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중간에 이제 그 성폭력 장면. 네네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거를 그릴 때 제가 맨 처음에 설정은 용맹호가 앞에서 자기가 나서서 이렇게 잔혹하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전우들이 하고 용맹호는 뒤에서 자기가 그거를 지켜보는 그러니까 약간 선한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의 반성의 여지가 있는 사람으로 맨 처음에 설정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돼.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한 잘못이 그러니까 애둘러서 얘기가 되고 피해서 돌려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맹호를 가장 앞서서 잔인하게 우리가 전쟁에 저지른 잘못을 그대로 가장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캐릭터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용맹호가 가장 용감하게 자기가 씩씩하게 남성성 막 과시하면서 그래서 이제 폭력을 막 하는 거고 뒤에서 시시덕거리는 전우들이 용맹한 용맹호, 사나이 용맹호 이렇게 부추기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설정을 하게 되고 또 뒤에 이제 그 민간인 다 이렇게 모아놨을 때도 그래도 그때도 이제 사실 그 명령을 받는 그 용맹호 얼굴을 저렇게 그리게 되고 그리고 그 전장에 보면 수류탄을 이제 그 불 지르는데 던지고 이런 사람으로 용맹호가 가장 국가에 충성한다고 생각하고 그게 애국이라고 생각하면서 했던 그 사람의 열정 이런 것들을 오히려 부각시키는 쪽으로 잡다 보니까 제가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너무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픈 거야 막. 그게 진짜 몸이 아픈 게 이게 피해자의 입장하고 가해자의 입장은 너무 달라요. 피해자는 내가 아무리 이게 힘들어도 그것을 내가 요구하고 정당성을 요구하면 되는데 가해자는 끊임없이 자기 잘못을 되돌아봐야 되는 거고 자기 죄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되는 위치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용맹호가 결국은 쓰러지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이 과의 기억으로 전쟁 트라우마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쓰러져요. 마지막에. 그리고 끝나요. 그래서 그리는 내내 사실 더 힘들었어요. 그 부분을 표현하는데. 근데 제가 오히려 그릴 때 희망을 봤던 거는 오히려 베트남전의 성격을 그리는 장면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표지에도 나와 있는데 네네. 그게 이제 저기죠. 본문에도 그 장면이 있는데 그 베트남전에 그 사람들이 10년 넘게 그 세계에서 가장 강하다고 하는 미국 그리고 무기를 가장 많이 커버해서 베트남 아름다운 자연을 다 잿더미로 만들어도 그 사람들이 그 땅굴 속에 들어가서 아이를 낳고 거기서 아이를 키우고 또 그 아이들이 자기의 그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싸워왔던 그 힘? 거기에 여성들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사진 자료들을 이렇게 계속 찾으면서 거기가 정글이니까 이제 그런 사진들이 이제 어쨌든 자료가 많이 있어요. 찾아보면. 그러면 그 정글 그 굴 속에 들어가 있는 그쪽에서 간호하시는 분들이 그 부상자가 들어오면 그 안에서 다 치료하고 거기서 바느질 다 해서 옷 만들고 아이 낳고 그렇게 키우는 그 작업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 탄약 상자 들고 가잖아요. 네네. 여기 뒤에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무기를 들고 남베트남 베트콩들한테 그것을 주기 위해서 그 무기들을 운반하고 이런 것도 다 해요. 그리고 그 총을 이렇게 메고 있는 그 여성들의 그 표정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싸웠던 건 결국은 그렇게 아기를 이렇게 안고 있는
자기네들이 편안하게 자기 나라에서 외부적인 간섭 없이 통일된 나라에서 살려고 하는 그들의 꿈이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오히려 저는 치유가 많이 됐어요. 그리고 베트남의 아름다운 자연, 그게 오히려 그리면서 치유가 돼서 아마 그 용맹호는 쓰러졌지만 용맹호의 그 옆에 있는 불의 옥잠이나 네. 커다란 물 야자수나 그런 정글의 어떤 숲이나 그런 자연이 갖고 있는 이렇게. 아름다움을 그래서 이렇게 일부러 펼친 면을 이렇게 구성하신 거군요. 네, 네. 항상 자연 속에 자연을 같이 그리면서 오히려 그래서 제가 치유가 많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지난 작업들과는 되게 다른 방식의 네. 그 치유 과정이었네요, 정말로. 그 여러분도 너무 이야기 들으면서 느끼셨겠지만은 작가님은 계속 이제 가해자의 자리란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그 피해자한테 어떻게 하면은 진정한 사과가 되는 것인가, 이런 식의 질문을 지금 10년째 정말 꽃할머니 때부터 지금까지 역사적인 소재는 바뀌고 있지만 그 질문 자체는 바뀌지 않은 채 계속 지금 탐구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엔 피해자 입장에 온전히 쓰셨다가 이제 더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완전히 피해자이기만 한 사람도 없고 완전히 가해자이기만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선생님의 생각도 발전해 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더 깊어지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거를 다 감싸는 단어가 용서 같았어요. 이게 용서.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거든요, 용서는. 근데 이 용서라는 단어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진짜 어려운 단어더라고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렇게 베트남전처럼 국가가 동원되어서 간 전쟁에서 개인적 차원에서 과오를 저질렀어요. 그럼 그 피해자인 베트남 국가한테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건가? 베트남의 민간인 한 명 한 명한테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용서의 주체가 누구이고 구하는 자의 주체는 또 누구인가? 이런 식의 질문도 되게 복잡하고요. 그리고 용서를 한다는 게 조건 없이 그냥 무조건 다 용서해 줄게 이런 게 용서인지, 너가 죄값을 다 책임지고 어떤 상응하는 무언가 행동을 하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용서를 해줄게 라고 조건을 달아서 하는 게 용서인가, 이런 식의 질문이 굉장히 이어질 수 있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되게 어려워요. 되게 철학적인 말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작가님, 제가 이렇게 느꼈는데요. 작가님께서 용서라는 그 화두에 대해서 관심이 계속 이어지시는 이유가 혹시 뭘까 여쭤보고 싶어요. 특히 어린이 독자들한테 그 이야기를 계속 지금 해주고 계시니까요. 어린이 독자한테 특히나 이 화두를 좀 알려주고 싶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 아마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저는 가해자가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아무리 참회를 하고 반성을 하고 그래서 용서해달라고 하면 그거를 누가 용서를 할 수 있을까? 그 당사자가 누구일 것 같아요? 유일하게 용서를 해줄 수 있는 사람. 피해자잖아요. 그죠? 피해자 말고는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피해자도 아마 피해자 안에서도 좀 입장 차이가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진짜 자기 가족이 다 죽고 자기 삶이 다 망가지고 한평생을 그렇게 살은 사람인데 아무리 가해자가 용서를 해도 자기의 그 피해는 되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그건 피해자의 몫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은 그래 어차피 다 지난 과거야. 저 사람이 저렇게 참회하고 반성하는데 나는 용서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역시도 결국은 피해자인 거죠. 그 이외의 사람들은 어떤 입장에 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이 입장에 쓸 수 있어. 나는 용서하는 입장에 쓸 수 있어. 나는 용서가 안 돼. 어느 입장이든지 쓸 수가 있겠죠. 근데 만일 저라면 그게 만일 그렇게 참회하고 용서를 하는 게 다음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든가 그런 구조의 균열을 낸다든가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그래도 용서해
할 수 있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그게 자기 하나의 피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더 이상 피해를 받지 않는다면 그런 일로 용서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사회가 조금은 바뀔 수 있다면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그래도 마음속에 용서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 얼마 전에 그 춘천에서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하는 토론 축제가 있었어요. 그 토론 주제 중에 그게 나온 거예요. 용맹호를 용서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전제는 민간인을 학살하고 성폭행을 한 가해자인 용맹호를 과연 우리는 용서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이 나왔는데 용서할 수 없다예요. 난 너무 놀랐어요. 나는 예. 나는 이게 용맹호가 너무 이게 주인공이고 아프잖아요. 너무 아프니까 여기에 많이 공감을 그래도 하겠거니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피해자가 얼만큼 이게 끔찍하면 가해자도 이렇게 괴로울까 이거를 동등하게 보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젊은 친구들은 오히려 그만큼 자기 죄를 저질렀으면 그만큼 아픈 거 당연하다. 죄값이다 그거는. 그렇게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용맹을 용서할 수 없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른 생각을 젊은 친구들은 또 하고 있구나.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건 용서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구나. 라는 생각도 네네. 들어서 좀 반가웠어요. 네네. 작가님 팬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작가님 책에는 꽃이 늘 나와요. 늘은 아니지만 이제 자주 나와요. 그리고 그게 뭔가 폭력에 대항하는 평화의 상징, 그리고 희망의 상징 이런 것들로 사용될 때가 많은데요. 요번에 용맹호는 책의 면지, 딱 열자마자 나오는 이 면지 부분하고 뒷면지가 이 불의 옥잠이 그려져 있고요. 네. 물 야자수. 물 야자수 죄송합니다. 이건 물 야자수. 물 야자수고 이게 불의 옥잠. 이게 불의 꽃이 옥잠. 핀 게 불의 옥잠. 근데 이렇게 페이지가 많지 않은 그림책에서 이렇게 세 면이나 이 식물에게 할애하신 걸 보면은 당연히 또 상징을 넣으신 게 있을 것 같아서 요 작품 안에서 불의 옥잠은 어떤 이유로 선택하고 넣으셨는지 여쭤봐요. 제가 그 2010년도에 이제 꽃할머니 책을 내고 이제 마지막 장에 이렇게 베트남 여성을 그렸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제 베트남 여성을 그리면서 꽃할머니의 마지막.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야 이 베트남 이야기를 해야 꽃할머니 책이 완성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끝내고 이제 난 베트남전 이야기를 해야지라고 해서 베트남을 갔어요. 한 달 동안 그 7월 달에 갔는데 레지던시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한 달 동안 갔는데 그 호치민시에서 한 택시 타고 한 50분 들어가는 그런 끼롱 갤러리에 묵었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전통 가옥처럼 지어진 그런 갤러리였고 거기에 그 뒷채를 저를 방을 아예 한 채를 줬어요. 그 베트남 가옥이 정말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이게 땅에서 이게 워낙 덥고 습기가 많고 그러니까 땅에서 이렇게 그 바닥에 떨어져 있고 그리고 모든 벽이 다 대나무로 돼 있어서 바람 소리랑 벌레 소리, 뭐 꽃잎, 꽃 떨어지는 소리 이런 게 다 들려요. 집 안에서. 문 바깥도 다 들리고 너무 아름다운 곳이었는데 그 다음날 이제 아침에 그 집 뒤로 이렇게 돌아가면 바로 사이공강이 아주 넓은 사이공강이 이렇게 천천히 흘러가는데 거기에 이제 배도 다니고 근데 거기 아침에 갔더니 커다란 불의 옥잠 더미가 거의 어떤 큰 거는 진짜 약간 작은 섬만 하기도 해요. 어떤 건 작기도 하고 근데 그게 이렇게 강물에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름다워서 저게 뭘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베트남에 계신 한국 분한테 물어봤더니 그게 불의 옥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베트콩은 이제 남베트남 민족 해방 전선 그거를 이제 그 좀 비하하는 말로 베트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베트콩이 그 이제 그
무기가 많지 않고 그 정글을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싸움들을 하거든요. 그 이동도 해야 되고 그럴 때 그 바로 불의 옥잠 밑에서 빨대를 물 밖으로 내밀고 그 밑에 들어가서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적한테 숨기지 않도록.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 인간이라고 하는 게 정말 이렇게 산과 사를 넘나들면서 싸우고 거기에 죽고 피 흘리고 막 이 세상사가 되게 한편으로 보면 대비가 되는 거죠. 이 아름다운 자연과 인간이라고 하는 그 밑에서 빨대를 꽂고 가는 그 베트콩 그리고 그거를 수색하려고 그 땀을 흘리면서 그 늪지를 헤매는 한국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막 복합이 되면서 용맹호가 쓰러졌을 때 좀 무상하게 그게 좀 그냥 강물에 흘렀으면 좋겠다. 불의 옥잠이 이게 얼만큼 인간이 허망하고 이런 전쟁이라는 게 부질없나 이런 걸로 이렇게 불의 옥잠 그러니까 그건 그냥 저만 아는 거죠. 책 속에 어떤 그런 건 없이 나는 그런 의미로 이 불의 옥잠을 그리고 싶다 이렇게 해서 넣어진 거예요. 방금 살짝 이제 언급해 주셨는데 그거는 작가만 아는 거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그림책 안에는 그렇게 작가님들이 자기만 알게 이렇게 숨겨놓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를 이해하고 이렇게 발견할 때 또 쾌감도 있고 독서가 되게 풍성해지는 느낌도 받거든요. 독자 입장에서는. 뭐 이를테면 그러니까 왜 그런지 생각해 보면 그림책은 워낙에 함축적인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만화책 같은 거하고 비교해 보면 이미지 안에 담겨 있는 뭐 서사와 맥락 이런 게 되게 더 풍성하고 한 컷의 이야기가 많이씩 담길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이 이제 그림책의 특징이다 보니까 그림이 너무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을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독자 입장에서는 그걸 다 내가 못 읽고 지나치면 어딘가에 내가 놓치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또 불안감이 생기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작가님들 설명 이렇게 북토크나 이럴 때 와서 듣고 나면 어머, 그때 거기에 그게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거를 나중에 누가 알려줘야 또 발견할 때가 있거든요. 뭐 이를테면은 요번에 용맹호 장면에서 이 용맹호가 과거의 그 기억들로 막 괴로워하는 장면 중에 하나에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옛날에 전쟁터에서 부비트랩 이렇게 막 밟으면 터지는 지뢰 부비트랩을 밟아서 산산조각이 난 어떤 신체가 위에 그려져 있고요. 밑에 이제 잠을 자야 되는데 그런 기억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설치는 이렇게 용맹호가 같이 그려져 있는 컷이 있는데요. 제가 처음 혼자 읽을 때는 여기서 그냥 옛날에 그냥 폭탄 터졌나 보다. 그래서 되게 충격받았나 보다까지밖에 못 읽었어요. 그런데 작가님 북토크를 제가 그냥 관객으로 들었는데 이게 요게 하나하나가 다 이야기가 있는 거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여기에 보면 사진이 한 장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전후 사진이더라고요. 용맹호의 전후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요거 이 식별 목걸이 있죠? 군인들이 쓰는 식별 목걸이. 거기에서 터져 나간 이 소녀, 기도하는 소녀 상징. 요런 거가 사실은 부비트랩을 밟아서 우리나라 아군들도 피해를 되게 많이 봤대요. 그러니까 그 미군이나 우리나라 군인들이 설치한 부비트랩에 우리가 스스로 그 피해가 이렇게 얻는 거죠. 피해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런 장면이었다라고 얘기를 작가님이 해주시니까 그제서야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뭐 불의 옥잠, 아까 설명해 주신 불의 옥잠도 그렇고 이 작가가 설명하기 전에 이런 섬세한 디테일을 잘 알아차리는 독자가 되고 싶은데 이거 설명 듣기 전에는 이게 안 되는 건가? 이런 질문이 일단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잘 읽는 그림책 속에 그림을 잘 읽는 독자가 되려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림책은 한 번 보지 않고 여러 번 보면 다 보여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혼자 보지 말고 여러 명이 같이 이야기하면서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혼자 보면 글을 자꾸 읽게 되잖아요. 글을 읽고 그림을 보게 되는데 그러지 말고 누군가 읽어주는 걸 귀로 들으면서 그림을 보면 굉장히 많은 게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 명이 앉아서 같이 읽고 거기 그림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발견된 거, 그 작가가 어떤 이야기를 여기에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지를 찬찬히 들여다보고, 그리고 나서 또 다시 한번 보면 또 다른 게 보이고 이럴 것 같아요. 저는 여러 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림책을. 그러면 좋은 해석들이 미처 작가가 넣지 않은 전혀 다른 해석들도 나올 수 있고요. 그 사담이긴 한데 저도 그 글씨로 그냥 묵독이라고 하죠. 소리 내지 않고 제가 글씨를 따라가면서 먼저 읽었었거든요, 용맹우를. 근데 작가님 북토크 사계절 출판사에서 한 북토크 때 작가님이 이거를 딱 그 읽어주셨어요. 낭독을 해주셨어요. 제가 이미 다 본 그림과 글이었는데 확실히 느낌이 너무너무 달랐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음성에 실리는 감정과 에너지 같은 게 당연히 크잖아요. 그거가 이렇게 강력한 힘이 되는구나. 서사에 딱 붙여주는구나. 그것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저 울 뻔했거든요, 사실 그때. 그날 강사 작가님 낭독을 듣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왜 낭독에 보면 뒤에 네. 글이 없는 장면 두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네네네. 과거 회상하는, 과거 네네네. 회상에서. 완전 학살에 동참하는 네. 장면들. 그리고 글을 읽지 않는 장면이 두 장면이 지나가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그림을 충분히 볼 수 있도록 시간을 맞아요. 되게 많이 오랫동안 제가 할애를 했어요. 그러니까 침묵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그 이렇게 하고. 중대장이 왜 귀찮게 모아놨어? 깨끗이 처리해. 이 말을 했을 때 그 침묵 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읽어드렸던 그 선생님 그걸 상상한 거예요. 그 침묵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거는 그림을 보기 전에 글만 가지고 상상을 하고 나중에 이제 그림을 보는 그것도 그 침묵이라고 하는 그 상상을 해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일부의 마지막 질문은 작가님의 그림체의 변화에 대한 거예요. 그 작가님께서 꽃할머니 하기 전에는 되게 좀 옛날 책 갖고 왔죠. 이 일과 도구 꽃할머니 직전 작업이셨는데요. 이 일과 도구 때 예를 들면은 지금 이게 목공소 장면을 제가 예로 보여드려요. 이 책은 우리가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일상적인 공간 안에 얼마나 많은 디테일한 기능을 가진 사물들이 이렇게 있는지를 공간을 바꿔가면서 계속 보여주는 그런 작업이거든요. 이렇게 뭐 식당도 갔다가 뭐 목공소 갔다가 뭐 이렇게 양장점도 갔다가 뭐 이런 책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림체가 굉장히 뭐랄까요? 디테일이 많고 노력하시는 듯한 느낌을 계속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전작들도 계속 그랬던 것 같고 작가님 데뷔 작품인 만인의 집은 정말 더 그렇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경향으로 한참 동안 그림체를 유지하면서 깔끔하게 현실을 잘 옮기는 그런 작업을 하시다가 꽃할머니 때부터 약간 추상적인 이미지들이 섞이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엄청나게 시공간이 막 다 중첩되는 그림들을 그리고 계세요. 특히나 저는 이번에 용맹호가 그게 되게 뭐랄까요? 많이 보여졌던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요거 한번 볼까요? 요게 이제 마지막에 용맹호가 막 괴로워하다가 앰뷸런스에 실려가기 직전이에요. 돌부리에 걸려서 그냥 넘어졌어요 하고 쓰러지는데 보면 이게 더듬더듬 가다가 넘어지는 용맹호의 현재와 그의 머릿속과 마음에서 막 소용돌이 치고 있는 과거의 소리들, 막 헬리콥터 소리, 뭐 막 총소리, 사람들이 뛰어오고 뭐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그냥 한 컷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아까 작가님께서 베트남전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컷이라고 하셨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현재와 과거의 시공간이 막 뒤엉키고 그리고 뭐랄까요? 현실의 스케일, 사이즈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사람보다 자동차가 당연히 크죠? 그런 거에 이제 옛날에는 되게 존중되었던 것 같아요. 작가님의 그림체 안에서. 현실의 논리들이 잘 존중되었던 것 같은데 요즘의 그림을 보면 그거 다 잘 존중이 안 되고 되게 막 뭐랄까요? 막 모든 것이 뒤섞인 느낌? 이런 걸 좀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그림체의 변화가 또 말해주는 게 있을까요? 작가님의 생각의 변화랄지?
제가 그림을 배운 거는 어쨌든 그 미나라든지 우리 전통 그림에서 나왔던 형식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따라 그려보고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근데 미나 자체가 그렇게 그런 중첩을 굉장히 많이 써요. 특히 책거리 그림 제가 제일 좋아하는데, 책거리 그림은 수도 없이 중첩을 하면서 화면을 구성하는 그런 기법이거든요. 근데 그게 그 화면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방법으로 만인의 집에 다양한 사물들을 어쨌든 집어넣을 수 있었는데, 요게 이제 점점 이렇게 거치면서 아마 일가도구에 오면 그게 극대화된 게 아닐까. 네네. 아주 섬세한, 거의 여기서 그렸던 자개장 못지않은 그러니까요. 거를 어쨌든 일가도구에서 네네네. 그렸던 것 같아요. 정말 어마어마한, 이건 네, 시간과 노력과 이런, 약간 네. 좀 병적이다 싶을 정도로 네네. 그렸던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그려서는 특히 그 꽃할머니를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방법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그 고통이나 아픔, 뭐 성폭력 이런 추상적인 거, 그러니까 은유나 상징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이런 것들, 그거를 이 방법으로는 그릴 수가 없고, 그 대신 요런 식의 네. 네, 은유나 상징이 많이 들어가는 방식으로 그렇죠. 바꾸셨죠. 근데 오롯이 이 지금 만인의 집처럼 그렸던 장면이 그 기록된 장면이에요. 네네네네네. 그거는 어쨌든 많은 이 위안부가 어떤 성격일 것이고 이 본질이 뭔가를 요거? 얘기할 때는 이 방법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렇게 자세하게. 그래서 이게 한 일본 군인 한 사람이 위안부를 성폭행한 게 아니라, 이게 어떤 구조 속에서 제국주의라고 하는 또 위안소 제도 이런 것에서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거를 얘기하기에는 이 지금 만인의 집이나 이런 방법 되게 좋죠. 근데 이제 느낌을 막 이렇게 풀어낼 때는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 가둬서 그리는 게.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풀어서 그리는 방법들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나무도장에서 좀 풀린 것 같아요. 네. 그 중첩의 효과가 가장 잘 발휘된 게 그게 용맹호 아닐까. 이 기억이 뒤섞이는 거. 네네네. 그리고 제가 여기 용맹호 책에서 네. 그림 그릴 때 그 과거로 가는 장면이 있어요. 이 장면에서 보면 여자는 보면 전보성 때 이쪽으로 가라고 하잖아요. 이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용맹호는 이리로 간단 말이야. 근데 이것도 그릴 때 스케치 자세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셨어요? 전체 그거를 한 게 아니라 더민북에 러프 스케치만 하고 이제 화판에다가 이제 연필로 대충 이렇게 그려놓고 이제 하나씩 그려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릴 때 그런 감정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용맹호한테. 너 그리로 가지 마. 너 그리로 가면 가장 아픈 너 과거를 만나게 돼. 그러니까 그냥 그거 무시하고 저기 여자 따라서 저쪽으로 가라고 하니까 저쪽으로 가라고 하는 그 마음이 막 이렇게 그림 그리면서도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을 알려야 될 때는 그냥 세심하게 그리고 막 풀을 때는 확 풀고, 맨 처음에는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뭐 이렇게 세심하게 그릴 땐 다 세심하게 그리고 풀 때는 다 풀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여기 하다 보니까 일가도구도 막 들어가 있고 나무도장도 들어가 있고 막 이렇게 뒤섞이면서 오히려 작가님이 풀어내기 가장 자유롭게 어떻게 보면 작업하신 그런 그림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네, 너무 감사합니다.